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투발루 사람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 투발루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투발루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배송 직원이 고객에게 카자흐어로 대화할 것을 요청했는데 고객이 본사에 불만을 제기했고요. 결국 이 직원이 부당 해고되면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협상 대표단 간의 회담도 연기됐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대표단 회동이 15일엔 이루어지지 않고 16일에 시작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수 없게 한 조처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에 자국민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매년 이것을 연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와 투자 유치 등 2천억 달러, 약 280조 원 규모의 상업 거래 합의를 이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UAE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UAE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 UAE 등에 수출한 미국산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으로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에 한도와 제약을 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것을 UAE에겐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벨기에가 현지 시각으로 15일 원전 부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벨기에는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가동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올해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탈원전 계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유턴 움직임은 현재 벨기에 외에 다른 유럽 각국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도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스페인과 덴마크도 원전 금지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해커가 11일 고객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려왔다면서 빼내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킹당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내부 문서를 포함한 일부 회사 데이터도 도난당했다면서 해커들이 요구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결국 내려간 체급. 네, 체급이 내려가면 무게감은 떨어지게 되죠.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은 15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양측이 3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했었는데요.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불발됐고요. 이 대표단 만남마저도 하루가 미뤄진 건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네. 러시아는 결국 대표단을 차관급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러시아 대표단이 권한이 없는 가짜 대표단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러시아가 진정으로 평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3시간 회담을 한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다시 열릴 수는 있게 됐는데요. 네. 다만 이게 러시아 쪽과 급을 맞춰야 되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표단을 다시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도착하는 날짜가 16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미뤄진 건데 네. 러시아 쪽은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협상단을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갈루준 외무차관, 포민 국방차관 이렇게 차관급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려고 했다가 네. 지금 차관급으로 좀 많이 낮추었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대표단을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조건 없는 휴전을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양보 없이는 전투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16일에 양측이 만나도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자, 미국 쪽에서는 현재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토 정상회의 등으로 인해서 튀르키예를 방문해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각각 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위트코프 중동 특사,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별로 기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 내가 만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루비오 국무장관도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면서 이 종전 협상이 진전이 되려면 미러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여를 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다음 키워드 마가 부제는 파가.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마가잖아요.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이것의 부제가 지금 Family Great Again이 됐습니다. 네.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그 초대형 거래를 성사시켜서 이제 화제가 네, 됐는데요.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알고 보니까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 대통령 가족이 수혜자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이 거래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 카타르와는 그것의 2배인 1조 2천억 달러, 1,680조 원 정도고요. 네. 아랍에미리트와는 2천억 달러, 약 280조 원의 경제 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순방주로 중동을 선택할 때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국가에 다 트럼프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중동에서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타워가 들어서게 되고요. 네. 카타르 도하에는 트럼프 골프장, 사우디 제다에는 트럼프 타워, 그리고 오만 무스카트에도 트럼프 호텔이 각각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가에 수백만 달러의 브랜드 사용료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그런데 이 프로젝트들을 사우디 정부와 연계된 부동산 개발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가 또 미국 시민단체는 트럼프 브랜드를 내세운 사업들을 주시하면서 이해 충돌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 일가의 이익은 현직 대통령 가족뿐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이익과도 연결돼 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비판을 이렇게 민주당 쪽 시민단체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인 마가의 측근들에서도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 작년 9월에 출범시킨 가상자산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게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20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지 않았느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많이 듣던 네, 그렇죠. 모른다는. 자, 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자산 관리권을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 충돌이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최근 이런 아들들의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해 충돌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일가 사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한 달 만에 20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공교롭다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다음 키워드 X의 푸른 신호등. X가 푸른 신호등을 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X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네네. 테러 단체와 미국이 제재를 가한 대상 단체로부터 유료 인증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 지적했습니다. 네. 자, 대형 기술 기업들의 책임성을 다루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테크 투명성 프로젝트라는 곳인데요. 네.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테러 단체 또 미국의 제재 대상 단체와 관련된 계정이 X에서 유료 인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이 있고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고위 관리들, 시리아와 이라크 민병대 지도자들과 관련된 계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투명성 프로젝트가 앞서서 작년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단체 28곳에 속한 계정들도 유료 인증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X가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인증 배지를 회수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지나서 이 여러 계정들이 다시 인증 배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X의 구독 서비스는 월 8달러, 약 11,000원 정도입니다. 가입하면 인증 표시인 블루체크 마크와 함께 여러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뉴욕타임스는 현재 X가 정책적으로는 테러 단체가 파란색 체크 표시를 구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X가 체크 표시를 부여하기 전에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 투명성 프로젝트가 발견한 일부 계정은 사칭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지를 남겼는데요. 네. 다만 테크 투명성 프로젝트는 이 테러 단체들 그리고 금지가 된 단체들은 긴 선전 게시물과 동영상 확산을 위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X의 이 구독 기능을 사용해서 결제를 요청하거나 사용자들에게 가상화폐 지갑으로 돈을 보내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왔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단체들이 제재 대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연방 정부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 지정된 테러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이 권력을 가진 누군가는 바로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네, 비용이 안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요. 개인들의 출산비 부담을 2027년 3월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 그러니까 0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같은 일부 분만에 대해서만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고요.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 분만 시 부담이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출산할 경우에 일시금을 줬거든요. 그 돈이 5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좀 평균적으로 정상 분만 비용을 좀 따져봤더니 이게 지원금보다 더 높은 51만 8천 원, 한 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무통주사 같은 이런 치료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분만비가 지원금보다 높다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네. 분만 비용이 또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병원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의 분만비가 드는데요. 반면에 구마모토현으로 가면 374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차이가 꽤 네, 1.6배 정도나 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출산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원해 주면 지역 간 격차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좀 고민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증액하는 대신에 출산비를 그럼 아예 없애보자라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정상분만을 공적 보험 체계에 편입을 하면 수가 기준에 따라서 병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72만 명이었어요. 1899년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였는데요. 네. 이 숫자에는 외국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만 집계를 하면 70만 명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이 경우에 합계 출산율은 1.15명인데 이게 최저치입니다. 네. 자, 출생아 숫자로 보면 10년 전보다 28%나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일본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했던 인구 감소 속도보다 무려 15년이나 빨라진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가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네.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가성비냐 가심비냐. 네, 싼 가격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비싼 값을 내더라도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앞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네. 네팔 정부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는 외국인 등산객에게 부과하는 입산료를 9월부터 크게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 10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는데요. 지금 인상폭이 기존 요금에서 36% 많아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객이 집중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입산료를 다르게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성수기가 3월에서 5월 사이인데 이때 가시면 1인당 15,000달러, 한 2,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9월에서 11월에 가면 이 금액의 절반 정도, 나머지 기간에는 다시 그 절반 수준의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4개 중에 8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입산료를 걷고 있는데 이게 네팔 정부의 아주 큰 관광 수입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류가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한 이후에 한동안은 산악 전문가들이 주로 갔습니다. 근데 등산 장비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네팔 산악협회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텐트 안에 침대도 있고 멀리 떨어진 가족과 전화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지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정상 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인 등산객이 급증을 하니까 문제가 또 산소통, 있겠죠. 네. 텐트, 생활 쓰레기 정말 많이 버려지면서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근데 성수기 입산료 2,100만 원. 오,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네. 함부로 못 가겠군요. 도전을 하기가. 적금 부어야 됩니다. 네, 쉽지 않네요. 네. 다음 키워드 꿈보다 해몽.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다스키 료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책을 냈는데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꿈에서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 중간에 있는 해저가 분화했다. 그 결과 해면에서 대형 파도가 사방팔방 뻗어나갔고 아.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있는데 네. 그 시기가 올해 7월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들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이 얘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1996년에 발표했던 만화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 2011 네, 2011년이죠. 11년이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또 얘기도 주목을 받는 건데요. 그렇죠. 현재까지 96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됐는데 홍콩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 이제 이 책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홍콩의 저비용 항공사 그레이터베이 항공이 7월에서 일본에서 대재해가 발생할 거란 정보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라는 이유로 일본행 항공 편수를 실제로 줄였습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예언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취소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공사 관계자 측은 홍콩의 풍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네. 문화적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결국 우리도 적자 노선이 늘어나는 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을 부득이하게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자신의 만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다스키 료 만화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건 방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관심이 안전 대책이나 대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네. 예지몽에 대한 해석은 그 읽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과도하게 휘둘리면 안 되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 내각부가 이게 파문이 확산되니까요. 지난달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지진을 예측하는 건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소문을 진화하는 데 나섰는데 아직은 다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교수님의 내로남불.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한 학생이요. 네.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로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의 강의 노트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과제를 해오면 안 된다는 게 적혀 있었다고 네, 그래요. 교수님은 이용을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챗 네. GPT에게 물어본 그 질문 자체가 발견이 강의 노트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강의 몫인 $8,000, 1,130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공식 민원을 대학에 제기했는데요. 네. 결국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네.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그린데이의 Time of Your Life 함께 듣겠습니다. Another turning point, a fork stuck in the road. Time grabs you by the wrist, directs you where to go. So make the best of this test and don't ask why. It's not a question but a lesson learned in tim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So take the photographs and still frames in your mind, hanging on a shelf in good health and good time. Tattoos and memories and dead skin on trial. For what it's worth, it was worth all the whil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전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을 찾아 시민들을 만납니다. 특히 전주에선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찾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성남, 수원, 화성을 방문하고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대전도 찾습니다.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 충남 일대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역대 진보정당 후보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이 악화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5달 연속 내놨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봅니다. 김상욱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매그넘에 대한 불매 운동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불매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은 아주 이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의 매그넘 매장에서 식료품을 산 고객이 마트 소속의 배달 직원으로부터 카자흐어로 주소를 적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네. 그 배달 직원은 카자흐어로 소통하자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고객이 자신이 당한 일을 스레드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SNS에 올렸고요. 네, 네. 고객 불만을 접수한 매그넘 본사는 즉시 해당 배달 직원을 해고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SNS상에서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네. 특히 카자흐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그넘이 카자흐스탄의 국가 언어를 무시했다고 비난하며 불매운동에 돌입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후 며칠 동안 해고당한 배달 직원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텔레그램 또 틱톡 등의 플랫폼에 퍼지기 시작했고, 네. 구매 반품 영상 그리고 매그넘 앱과 로열티 프로그램 삭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한 사건인데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예,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치인 또 언론인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 네. 일부 대형 경쟁 매장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짜어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가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네. 한편 매그넘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고는 언어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배달 직원의 행동에 대한 고객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동시에 경영진은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만 이는 가짜어 사용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하원에서도요 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네. 엘루르 바이센바예프 의원은 이 사건은 사적 노동 분쟁이라고 칭하며 이 상황을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네. 고객과 배달 직원 관계였던 이 논란의 당사자는 최근 만나서 서로 화해를 했고 네. 또 해고됐던 직원은 매그넘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카자흐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네. 카자흐스탄에는 가짜어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시에 예. 또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공존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가짜어와 러시아가 공용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서에도 가짜어와 러시아가 병기되고요. 네. 도로 표지판이나 가게의 간판도 두 언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짜인들은 러시아 가짜어에 모두 영통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시골에서 상경한 가짜인의 경우 러시아어가 좀 어눌할 수밖에 없죠. 이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이제 주인공인 예르킨 이 친구의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짜어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문제가 커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이게 또 고객 불만으로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많이 다른가요? 예, 아예 다른 언어입니다. 네. 가자흐는 우리말과 같은 우랄 알타이 어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어순과 문법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자흐를 배우기는 수월합니다. 네. 반면 러시아는 영어와 같은 이제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이고요. 카자흐스탄과 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걸 제가 한번 네. 가자흐와 러시아어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가자흐로는 살라메스즈데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드라스부이제 많이 다르죠. 너무 네. 다른데요. 전혀 네. 다른 내용인데요. 가자흐 또 그리고 문자는요. 네. 러시아어를 표기하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는 2017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서 가자흐 문자를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 법령에 서명을 했고요. 네. 올해까지 모두 라틴 문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자흐를 표기할 새로운 문자의 최종 버전은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 가자흐 라틴어 알파벳은 21년 4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가자흐를 라틴 문자로 바꾸는 것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라틴 문자로 전환을 포기한 것이지요. 이는 러시아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최근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좀 관계가 좋아졌나 봐요. 좋은가 봐요. 이 공식적으로는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연방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둘 관계는 우정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가자인들은요
대중 러시아 또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던 과거의 역사를 러시아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는 저기 오렌부르크 그리고 아스타라한 그리고 시베리아의 옴스크 등은 과거 가자의 땅이었으므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이제 이웃 국가이자 동맹국 사이의 아주 복잡하고 모순된 관계가 이제 공존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느 나라 이야기를? 오늘은 아주 작은 나라로 네. 가보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네.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4월 16일에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네. 현금 지급기 ATM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몇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중에 주섬이고 수도인 것이 푸나포티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공항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네. 지금 현금 지급기가 총 5대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푸나포티에 있는 투발루 국립은행에서 개통식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전통 부족 지도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치인들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펠레티 테오 총리가 나와서 이 공개식, 개통식, 네. 기념행사까지 했는데 이 총리의 말을 보면은 은행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기계는 그렇죠. 저렴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결단으로 국민을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ATM이 없었던 지금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너무 과거의 일이라서 아마 기억이 다들 안 나실 텐데 예. 옛날엔 사실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왜냐면 제가 월급을 받은 이래로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렇죠. 현금 지급기로 네네. 받아왔는데 네. 이 투발루에서는 이제 월급날이 되면 은행에 다 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현금 찾는 그런 거였대요. 사실 아나운서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예. 근데 이제 기계가 도입된 것도 있고 현금 지급기도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상점에서 쓰는 이 단말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이번에 30대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네요. 투발루로서는. 예, 나름 네네. 생활에서는 큰 변화겠죠. 예. 자, 투발루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나라인지. 남태평양에 있고 네. 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97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네. 근데 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인데 네. 1위는 바티칸, 바티칸이죠. 예, 네. 2위는 모나코, 3위가 나우루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네. 전 사실 나우루를 가봤는데 투발루는 못 가봤지만 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우루도 한번 네.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또 소개를. 예, 근데 해주시고요.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2022년 조사에서 인구가 1만 600명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현금 지급기 왜 이제야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10,000명밖에 예. 안 되는. 그러니까 하와이와 호주의 중간쯤 한마디로 망망대해에 있는 이 하와이와 호주가 풍경은 붙어 있는 정말 것도 좋겠네요, 아니고, 근데. 예, 네. 그리고 근처에 이런 비슷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나우루가 더 작고 네. 투발루가 그거보다 조금 크고 그다음에 뭐 솔로몬 제도 네. 또 역시 들어보실 일이 별로 없으셨겠지만 네. 바누아투, 뭐 팔라우, 키리바시 조금 들어본 나라는 네. 피지 이런 나라. 아, 피지요. 예. 예. 그래서 이 적도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 남이 5도에서 10도에 걸쳐져 있고 섬이 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암초 같은 섬 3개하고 환초, 이 산호초로 된 거 6개. 정말 작아요. 저도 예전에 구글 어스로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좀 작고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 네. 폴리네시아인이라고 통칭하잖아요. 태평양 섬들에 퍼져 있는 민족들. 그렇죠. 한 3,000년 전쯤에 이 폴리네시아인들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로 이제 확산을 하는데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네. 뭐 이 지역 사람들은 뭐 그 시절 이래로 이 카누 같은 거를 타고서 굉장히 먼 대양까지도 이제 항해를 했었고 네. 투발루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뭐 사모아 그다음에 통가 이런 데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 투발루라는 작은 섬으로까지 이주를 해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유럽인들이 태평양 섬을 차지하기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7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하니까 유럽 열강들이 정말 이런 작은 섬까지도 다 지배를 했었네요. 정말 깨알같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16세기에 스페인 탐험가가 제일 먼저 유럽인들 중에서 도달했다고 하는데 스페인인들은 좀 관심 없었던 것 같고 영국이 1819년에 이 투발루의 본섬인 푸나푸티를 앨리스 섬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묶어갖고 이 일대 섬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영국이 한쪽은 몇 개의 섬들은 앨리스 제도, 또 몇 개의 섬들은 길버트 제도, 이런 영국식 이름으로 불렀대요. 근데 1974년에 이 영국령 섬들이 이제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독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길버트 제도라고 불렸던 곳들은 키리바시라는 독립국가가 되고 이제 앨리스 제도로 불렸던 곳들은 투발루라는 두 개의 나라가 된 건데 완전히 독립한 거는 1978년인데 투발루는 이제 유엔에 가입한 건 좀 늦었습니다. 2000년에 유엔에 189번째 회원국이 됐고 네. 뭐 여전히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 있고 일단 명목상의 수반은 영국 왕입니다. 그렇군요. 나라가 정말 작은데 어떤 경제 활동으로 먹고 그쵸. 사는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업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이게 1인당 연간 그 실질 GDP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자료 보니까 $5,800. 이게 명목도 아니고 실질 GDP가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좀 소득은 낮은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렇게 작고 그러니까 농지라고 하는 게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식량은 주로 뭐 수입해서 먹고 그다음에 어업에 의존하는데 이 어업이라는 것도 자기 먹을 거 정도 이제 잡아서 먹는 거고 네. 산업으로서의 어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의 어선들한테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어선들 이제 어업 회사들한테 조업 허가권이라는 거를 이제 일종의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걸 내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보조금이라든가 원조금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투발루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한테 송금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로 먹고 산다고 하니까 좀 쉽지 않죠. 네, 투발루를 뉴스에서 들으셨다면 아마 기후 변화 문제 그렇죠.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네. 지금 꼽히는데 제일 높은 곳이 해발 4.5m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바다 위에 있는 평평한 섬이에요. 그러네요. 예, 뭐 산도 아니죠. 4.5m면. 예.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나라는 진짜로 존망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섬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소 도서국가 연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은 섬나라들의 연합인데 이제 네. 39개 정도 나라가 들어가 있고 이게 1990년에 제2차 세계 기후 회의를 앞두고 결성된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수면 올라가면은 이게 당장 뭐 나라 전체가 가라앉진 않아도 네. 해안이 자꾸 침식돼서 그렇죠. 어쨌든 집들이라든가 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 워낙에 낮은 땅들인데 이 염수 바닷물이 자꾸 계속해서 올라온대요. 이렇게 네. 그 땅까지 전부 다 잡아먹고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기후 변화에 의한 해양의 변화에 너무나 취약한 거죠. 근데 이 섬나라 연합에 속한 나라들 네. 이 온실가스 배출한 건 전체 1%도 안 되는데 뭐 온실가스를 배출할 어떤 시설도 예, 들어서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피해는 제일 크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나라들이 모인 게 우리가 함께 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일단 가서 목소리를 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도 아제르바이잔, 참 이것도 역설적인데 아제르바이잔은 대표적인 산유국이고 그 나라에서 열린 그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가 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콥 29 회의에서도 이 투발루의 테오 총리가 우리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들어주지를 잘안 않는 듣겠죠. 거죠. 예. 네. 자, 국토가 일단은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투발루 사람들을 좀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가 이 나라들이 계속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10,0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호주로 이동 이제 호주가 뭐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일 예. 가까운 큰 나라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호주로 많이 이주해 가는데 아. 최근에 호주가 이 투발루 사람들을 위한 비자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두 나라가 이미 2023년에 조약을 맺었어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새 비자를 내놓은 건데 네. 이 호주와 투발루의 양국 관계 이 조약을 팔레필리 연합 이렇게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폴리네시아 언어로 이웃을 가족처럼 돌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협정이 기후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양자간 특별 협정이라는 비자 협정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때 2023년에 이 태평양 섬나라 정부들이 모여서 기후 이동성에 관한 지역 프레임워크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와 사람들의 이동을 엮은 건데, 네. 그러니까 섬나라 주민들에게는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면 그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다. 아, 네. 이거를 권리 기반 이주라는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기후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람들의 인권으로서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이제 특별 비자를 만들어서 이제 투발루 같은 섬 사람들이 그 호주에 이주해서 좀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그렇군요.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비슷한 처지의 그 주변에 다른 섬 네. 국가들 많잖아요. 네. 다 그럼 호주가 다 받아주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투발루가 유일한 그 특별 아. 비자 지금 체결한 상대입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도 뭐 나우루라든가 이런 데 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흔한 노동 이주 그냥 호주에 가서 뭐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이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공식 비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비자의 명칭이 서브 클래스 192. 그러면 하위 192번 하위 비자라는 건데 네. 원래 호주가 태평양 관여 비자라는 걸 두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태평양 섬나라들을 위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하위 카테고리에 하나를 만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었다기보다 원래 있던 비자에 이제 밑에 만들었는데 네. 매년 성인 투발루 성인들 최대 280명까지는 호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뭐 이 숫자가 너무 적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뭐 투발루 인구 자체가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죠. 특별 비자면 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특별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가면 이 투발루 사람들은 네. 예를 들면 교육 보조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 또 장애보험 육아 보조금 청소년 수당 이런 것들은 호주 시민들과 비슷하게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투발루와 호주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아, 자기네 이게 나라 안에 중요하네요. 있는 것처럼. 네. 네. 왜냐면 이게 그 아까 그 태평양 관여비자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자유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5년밖에 안 됐었고 아. 또 그거를 이용하려면은 호주 안에 자기 일자리가 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번 특별 비자는 그런 제한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호주가 이번에 그 하위 비자를 만들면서 네. 투발루라는 양자 조약인데도 에 따라 만든 건데도 투발루라는 국가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 다른 섬나라들도 또 확대될 수 아. 있다 그런 거를 염두에 준 조치로 보이는데 네. 뭐 그래도 또 자기 터전 떠나서 그럼요. 남의 나라가 사는 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특별 비자에 의하면 뭐 호주 국민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나라가 가라앉아 가니까 일단 떠날 수밖에 없는 예, 떠나고 싶은 사람은 상황이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지. 이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투발루가 호주랑 조약 체결할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게 네. 우리는 영구적으로 국가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외부에는 투발루 사람들 자기네 나라 닫고선 다 이주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 또 남아 있으려는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이라든가 그 나라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 적응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퓨처 나우 뭐 미래 지금 이란 뜻이네요. 네. 지금부터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21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가 약속을 안 지키고 온실가스 계속 내뿜고 해수면 더 올라가고 그래도 네. 투발루라는 나라가 계속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푸나푸티 섬이 그나마 좀 크니까 밭도 조금 만들고 그래서 투발루 문화를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예. 결국 문제는 돈이죠. 다른 그렇죠.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네,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절실히 네. 필요한 상황인데 투발루가 보니까 중국 대신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대만하고 지금 한 관계 곳이라고요. 유지하는 나라가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군요. 그중에 큰 나라는 뭐 남미에 뭐 과테말라, 파라과이, 그다음에 아이티 뭐 이런 정도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태평양 섬나라들이나 아프리카의 소국이에요. 근데 그중 하나가 투발루인데 네. 그래서 대만이 투발루를 챙기긴 해요. 라이징 더 대만 총통이 작년 말에도 투발루를 방문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영접받고 근데 뭐 해적 케이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해주는데 대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투발루에서도 네. 작년에 선거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계속 대만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평양의 이 섬나라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대부분 대만하고 수교를 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줄줄이 다 넘어갔어요. 돈이 필요한 투발루가 대만과 계속 함께 갈지 갈 수 있을지. 네, 중국의 돈 앞에서 결국은 이제 넘어갈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긴 하지만 네. 관심거리예요. 그 투발루 이야기하면서 기후 변화, 예. 우리가 온실가스 네. 줄이는데 진짜 노력. 참 미안하죠 네, 우리도. 그러니까요.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고통받는데 우리도 네. 책임이 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 투발루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